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죠.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는 이유는 돈이 부족해서다 라고 말입니다. 우스갯소리라고 생각할 수 있긴 하지만 확실히 돈이 있다면 행복에는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건 그 누구도 부정할 수는 없을 거예요. 원하는 건 뭐든 손에 넣을 수 있고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아도 되고 옷가게에서 가격표를 먼저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삶. 저 역시 그런 삶을 꿈꾸곤 했습니다. 저 역시 그런 삶이라면 너무나 행복할 것이라고 확신했고요. 하지만 막상 제 눈앞에서 펼쳐진 것은 불행 그 자체였던 겁니다. 그날은 여느 날과 크게 다르진 않았어요. 제 어머니의 기일이자 시어머니의 생신이라 사람들이 많았던 것만 제외하면 말입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행복해야 했을 시어머니는 시누이를 향해 소리를 질렀죠.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야? 정연이 너 미쳤어? 돈에 환장했어? 시누이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목에 핏대를 세우며 악을 쓰더군요. 엄마야말로 미쳤어.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걸 손댄다는 거야? 내 돈이야. 그깟 돈 때문에 가족을 버리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너 그런 애였어? 내가 널 그렇게 가르쳤디? 저거 내치려면 가족끼리 똘똘 뭉쳐 단합해야 되는 상황에 돈 타령을 해? 난 그런 거 모르겠고 이번엔 엄마 편 오빠 편 못 들어. 돈에 미친 건 내가 아니라 엄마랑 오빠야. 제발 정신 좀 똑바로 차리고 살아. 나이 먹어서 추하게들 살지 말자고. 이게 감히 누구한테 추해. 너 이리 와. 시어머니는 시누이의 머리채를 쥐어뜯었고 사람들은 그걸 보고 경악을 하며 말리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시누이는 가만히 서서 그 상황을 방관만 하는 제 남편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누이를 때렸고 맞은 만큼 똑같이 시누이가 자신의 오빠를 때리는 상황은 정말 길게 이어졌죠. 아주 개싸움이 따로 없었을 정도로 얽히고 뒹굴고 난리가 아니었기에 결국 경찰이 와서야 그 상황이 끝이 났고요. 씩씩거리며 서로를 죽일 듯이 노려보는 그 상황을 보면서 저는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났습니다. 애초에 그 싸움의 시작은 저였기 때문이죠. 사실 세 사람은 제가 끼어들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끈끈한 가족이었어요. 이른 나이에 혼자 힘으로 아들과 딸을 키운 게 바로 시어머니였고 시어머니는 자식들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분이었습니다. 당연히 장성한 자식들도 시어머니를 각별하게 생각했고요. 남편의 결혼 조건이 시어머니를 모시는 것이었을 정도였으니 말 다 했죠? 보통이었다면 다들 질색을 하고 도망쳤겠지만 전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 나이 9살에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저는 아버지를 따라가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어머니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자랐거든요. 지금이야 면접 교섭권과 같은 제도가 있지만 그때만 해도 이혼하면 아이를 안 보여주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는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지만 어린 시절의 공백을 다 채울 수 없어서 그런지 저는 어머니와의 사이가 그렇게 좋진 못했어요. 해서 저는 사이가 좋았던 저희 시댁 식구를 동경하고 늘 어울리고 싶어서 노력을 했었죠. 시어머니는 늘 제게 습관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 정호는 곁에서 믿어주고 밀어주면 뭐든 될 놈이야. 그러니 너도 믿고 기다려줘야 한다는 말이고 아내라는 게 가족이라는 게 뭐니? 죽어도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아니겠니? 지금 비록 사업이 안 풀려서 힘들어하고 있지만 아직 시기가 안 왔을 뿐이라는 거 알지? 그럼요. 정호씨 대단한 사람이니까요. 그래, 역시 우리 며느린 잘 아는구나. 우리 정호 공부도 정말 잘했고 대학도 좋은 대학 나왔잖니? 우리 고려대야, 고려대. 요즘 애들이 그 대학 못 나와서 안달아니니? 사업자금만 든든하게 지원을 해줬음 진작에 신문기사에 도배되고도 남았을 정도로 성공했을 거다. 저는 대답 대신 그저 웃었죠. 왜냐하면 제가 결혼 전부터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들었는지 대학에서 동아리 활동은 뭘 했고 학점이 몇 점인지도 알 정도로 말이죠. 시누이는 그걸 듣더니 질린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적당히.
새언니 귀에 닦지 않겠어. 그게 언젠데 아직까지도. 왜? 오빠 중학교 때 3년 동안 개근상 받은 것도 말하지 그래? 그건 자랑 안 삼아? 아이 자랑이지. 그것도 당연히 자랑 아니니? 물론 너도 나한테는 자랑이고 정우랑 정연이 너희들은 이 엄마의 자부심이야. 우리 정우는 아직 날개를 펼치지 못했지만 언젠간 성공할 거고 정연이 너는 이미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으니 너흰 내 인생이고 내 유일한 커리어라고. 신우이는 그걸 듣고는 힘이 빠진 듯 웃더니 절 보며 말했어요. 새언니가 좀 참아줘요. 우리 엄마 객관적으로 보면 극성은 진짜 극성이니까요. 어머 내가? 내가 어딜 봐서 극성이야? 부모가 자식 믿는 건 가족끼리 당연한 거지. 엄마 자꾸 그런 말하면 새언니 질려서 도망가. 입만 열면 자식 자랑이 아들 자랑이 딸 자랑까지. 자식인 나도 질색을 하는데 새언니는 오죽할까? 뭐? 그건 안 될 일이지. 내 며느리 우리 집 식구인데 그리고 내 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아우 진짜 내가 못 살아. 새언니 친엄마 자리까지 넘보려고? 엄만 진짜 너무 욕심 많아. 알지? 그래 이 엄마 욕심 많어. 근데 돈 욕심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이렇게 끈끈할 수 있는 거야. 몇백억을 가지고 와봐라. 내가 내 새끼 내 며느리랑 바꾸는지. 어림도 없지. 돈보다 난 가족이 우선이야. 우린 돈 없이도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가족이 될 거고 행복도 가족도 돈으로 절대 못 사. 저는 시댁 식구들이 정말 진심으로 좋았습니다. 남편 사업이 어려워 땡전 한 푼 못 벌어 절절거리면서도 우린 한 번도 가난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가스검침원으로 일하는 저나 간호사로 일하던 시누이가 월급을 받는 날이면 우린 집에 모여서 함께 식사를 했죠. 온 거실에 신문지 깔아놓고 삼겹살 사서 구워 먹는 게 전부였지만 행복했습니다. 그 가족에 소속돼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린 시절의 외로움이 해소되는 그런 기분이었으니까요. 물론 마냥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사랑에는 엄연한 순위가 정해져 있었거든요. 바로 저의 남편이 1순위였죠. 시어머니는 실제로 남편에게 늘 존대를 하셨습니다. 안에서 가장으로 존중을 해줘야 밖에서도 무시를 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고요. 아드님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어요. 물 받아 놓을 테니까 얼른 들어가서 씻어요. 저녁 안 먹었다고 했죠? 찌개만 다시 파르르 끓이면 되니까 천천히 씻고 나와요. 제 남편의 속옷을 다림질까지 해서 준비하고 식사도 늘 제 남편이 앉으면 시작했습니다. 꽤 오래전부터 반복됐던 일이라 그런지 시누이도 딱히 불만이 없었고요. 막말로 똥만 안 닦아줬을 뿐이지 남편은 집안에서 왕대접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시누이나 저를 무시한 적도 없었기에 그저 좀 유난스럽다 정도로 가볍게 생각했네요. 근데 하루는 남편은 퇴근과 동시에 불만 어린 표정으로 시어머니에게 징징거렸죠. 엄마, 나 그냥 사업 접을까?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드님? 무슨 일 있어요? 힘들어 죽겠는데 돈 나올 구석은 없고 진짜 이러다 빚만 잔뜩 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 머리가 너무 아파. 사업도 미천장사고 시간 싸움인데 돈 없이 무슨 싸움을 제대로 해보겠어. 백날 스파링 연습만 하면 뭐해. 링에 올라가야 주먹이라도 휘둘러 볼 거 아니냐고. 머리가 아파요? 아휴 우리 아드님 너무 걱정 말아요. 돈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요. 알았죠? 진짜? 엄마 나 믿는다? 나 진짜 엄마 없었으면 이렇게 못 버텼을 거야. 알지? 알죠 우리 아드님. 걱정 말고 얼른 들어가요. 물 식으면 감기 걸려요. 정말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듯 남편을 안정시킨 시어머니는 그 책임을 모두와 나누려고 하셨습니다. 당연히 그 대상은 저와 시누이였고요. 시어머니는 가장 먼저 제게 물으셨죠. 너 어디서 목돈 좀 융통 못 해오겠니? 요새 아드님이 도통 기운이 없잖아. 저러다 정말 우울증 같은 병이라도 걸릴까봐 난 너무 무섭다. 너 일하는 곳에서 갑을 같은 건 못 받아? 그건 불가능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제가 계약직이기도 하고. 그럼 대출은?
대출은 받을 수 있지 않니? 사업이 잘 되면 그 정도는 바로 갚아줄 테니까 일단 대출이라도 알아봐라. 계약직이고 프리랜서고 직업만 있으면 대출이 되는 세상이니까. 아유, 힘들 때 돕는 게 가족 아니겠니? 저도 돕고 싶죠. 근데 이미 저번에 대출 받았고 그것도 상환하는 중이라 못할 것 같아요. 더구나 이금융이라서 이자도 너무 높아서. 그래? 뭐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시어머니는 깊게 한숨을 쉬고는 시누이를 보며 다시 말했습니다. 그럼 넌? 쟤는 계약직이라서 못하더라도 넌 가능하잖아. 간호사 연봉도 높잖아. 너희 오빠 저러다 정말 큰일 날까봐 그래. 엄마가 대신 모아주는 내 적금에서 좀 빼서 쓰거나 해. 대신 너무 많이는 안 될 것 같고 2천 정도까진 빌려준다고 오빠한테 말하고. 물론 이번엔 꼭 갚으라고도 말해. 안 돼. 너 월급은 적금이랑 채권에 묶어둬서 못 건드리지. 그게 어떤 돈인데. 더구나 자꾸 깨버릇하면 돈 못 모아. 몰라서 그래? 네가 피같이 모은 돈인데 그걸 어떻게 건드려? 너 시집 갈 때 엄마가 다 줄 거라고 모은 그 돈, 엄만 그것만은 건드리기 싫어. 그럼 어떡해? 당장 다른 방법이 없잖아. 뭐 별 수 있어? 괜찮어. 우린 위기 앞에서 더 단단하게 뭉치는 그런 가족이니까. 서로 어려울 때 돕고 함께 이겨내는 그런 가족. 우리 좀 더 아껴보자. 엄마가 돈은 어디서든 융통해 볼 테니까 나만 믿어. 우리 가족은 실제로 어려울 때마다 더 단합이 잘 됐습니다.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며 아꼈고 또 그 상황을 이겨내려고 애썼으니까요. 하지만 얼마 안 가서 남편은 사업을 접게 됐고 우리 가족에게는 더 없는 위기가 찾아왔죠. 그것도 제 임신과 동시에 말입니다. 하필 저는 임신 초기에 출혈, 복통 등이 발생하면서 유산 위험이 있는 상태인 절박 유산 증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을 할 수 없게 되면서 그나마 유지되던 것들이 무너지게 된 겁니다. 저는 당시에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던 가스검침원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남편은 사업 실패와 더불어 빚에 허덕였죠. 당연히 시누이 혼자서 그걸 다 감당하긴 버거웠고요. 그래서 그때 저는 저희 어머니에게 처음으로 손을 벌렸습니다. 아무래도 오랜 시간 떨어져 있던 어머니였기에 제게는 무척 어려운 일이었는데 저희 어머니는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 제게 돈을 쥐어주셨죠. 이거 받아. 얼마 되진 않지만 급한 불은 일단 꺼야 하지 않겠니? 미안해요. 용돈을 드릴 나이에 돈을 빌리러 와서. 아니야. 엄마는 오히려 좋아. 너 어릴 때 한 번을 제대로 돌봐주지 못해서 평생 이 가슴에 한이 맺혀 있었거든. 그럼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 엄마는 오히려 기뻤어. 부담 가지지 말고 안 갚아도 되니까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응? 아니에요. 꼭 갚을게요. 그거 말고 난 다른 걸로 다오. 다른 거요? 그래. 엄마 보러 자주 좀 와. 멀리 사는 것도 아닌데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그때 어머니에게 정말 미안했습니다. 그간 연락은 간간히 하고 있었지만 그때도 안부를 묻는 정도가 전부였거든요. 명절이나 생신 때만 잠깐 얼굴을 보는 정도가 전부였고 그마저도 몇 시간 머물지 않았죠. 뭐 딱히 이유는 없었습니다만 그저 어색하고 불편한 게 싫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떨어져 있어서 엄마라는 느낌도 나지 않았고요. 그런데 정작 제가 힘들 때 기꺼이 손을 내밀어 주니 그때 아차 싶었던 겁니다. 남편의 가족들 사이에 끼려고 무던하게 노력했고 그곳에서 소속감을 느끼려고 했지만 막상 제게도 진짜 가족이 있다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된 거였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저희 어머니에게 신경을 좀 더 쓰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시어머니도 저희 어머니를 만나러 가는 것은 반기셨고요. 사돈한테 이것 좀 전해드려. 내가 반찬을 좀 만들었거든? 이건 사골 얼린 건데 한 팩씩 녹여 드시라고 하고 또 이건 겉절이 담은 거니까 바로 가서 먹고. 그리고 과일도 좀 가져가. 하나 먹어보니 너무 달더라고. 밥 먹고 깎아서 같이 먹고 그래. 그래도 과일은 어머님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니야. 혼자 살면 과일 이런 거 잘 안 사 먹게 된다. 내가 혼자 애들 키워봤으니 누구보다 잘 알지. 돈 좀 아낄 때 가장 먼저 끊는 게 과일이더라고.
그러니 더더욱 가져가. 내가 당장에 해드릴 건 없고 고마워서 그래. 아니 사돈 아니었으면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았겠어? 꼭 가져가서 내가 너무 고마워한다는 말도 전하고, 알았지? 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 그리고 이왕 가는 거 좀 푹 쉬어도 된다. 겨우 한 달 한 번 가는 것도 너무 심하지.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에 살면서. 너 그럼 나중에 후회해. 알았니? 시어머니의 배려 덕분에 저는 그 이후로 어머니와 굉장히 가까워졌습니다. 임신 중이라 어디 멀리 나가진 못해도 집 주변에 공원도 함께 돌고 차도 한잔 마시며 이야기를 나눌 정도로 발전을 했죠. 덕분에 그간 쌓였던 오해도 풀고 어머니가 절 만나려고 몇 번이나 시도했다는 것도 알았어요. 비록 저희 할머니와 아버지가 반대해서 실패하긴 했지만 말이죠. 그러다 하루는 어머니가 자신의 식당을 물려받으라는 말을 꺼내셨습니다. 저는 당연히 너무 갑작스러워서 되물었어요. 식당? 갑자기 식당은 왜요? 당장은 아니고 너 애 낳고 몸 좀 풀고 그 다음에 내가 레시피도 알려주고 노하우도 전수해 줄 테니까 내 식당 이어서 하는 건 어떤가 해서. 에이, 식당은 아무나 해요. 전 자신 없어요. 내가 운영하는 식당 건물 엄마 명의야. 한 7년 됐나? 건물주가 미국으로 이민 간다고 저렴하게 내놔서 그냥 사버렸거든. 그러니 월세 걱정할 필요도 없고 단골 손님도 있고 절대로 손해볼 자리를 너한테 줄 생각은 없어. 오히려 젊은 사람이 하면 손님 더 올 거다. 요즘 그 배달이나 인터넷으로 홍보도 된다는데 그것까지 하면 돈 버는 거 어렵지 않을 거고. 저 요리 잘 못하는데 손도 느린 편이고. 걱정 마. 너 내 딸이야. 눈치도 빠르고 요령을 못 부려서 그렇지 손 빠르다고 맛집 되는 거 아니야. 오히려 요령이 없으니 정석대로 할 거고. 난 하영이 너 믿어. 그래도 아이도 키우게 되면 아무래도 식당 운영은 내가 알아서 해. 그 정도 생각 안 했을까? 너 식당 운영 시작하게 되면 애는 내가 대신 봐줄 참이야. 그래야 나도 너한테 조금이라도 엄마 노릇 할 수 있을 것 같고. 고민은 하긴 했지만 결국 저는 어머니의 말을 따르기로 했죠. 누가 봐도 너무나 좋은 조건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도 그렇게만 된다면 더 바랄 게 없다고 할 정도로 좋아했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를 낳고 7개월 후에 어머니의 식당에서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5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사고가 터지고 말았죠. 바로 저희 어머니가 퇴근하는 길에 신호를 위반한 차량에 치여 돌연 의식불명에 빠지고 말았던 겁니다. 사고가 났을 때 시댁 식구들 모두가 다 같이 힘들어했었어요. 아이 사돈이 어쩌다가 그런 끔찍한 사고에 휘말렸는지 하늘도 무심하시지. 아이 어쩜 좋아. 여보 걱정 마. 장모님 강한 분이시잖아. 반드시 깨어날 거야. 모두의 응원 속에서 저 역시 강하게 믿음을 가지려고 했지만 사고가 난 지 불과 6일 만에 어머니는 조용히 숨을 거두게 되셨죠. 이 기간만 보면 어머니와 가까워진 것은 고작 2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상실감은 상상을 초월하더군요. 어머니는 늘 나를 기다렸다는데 왜 나는 가지 못했을까? 좀 더 빨리 마음의 문을 열었다면 어땠을까? 저는 바보처럼 이미 지나간 시간들에 대한 후회를 내내 했습니다. 물론 슬픔에 빠져 있을 시간은 길게 주어지지 않았죠. 가장 먼저 식당 이야기를 꺼낸 것은 남편이었어요. 당신 힘든 거 알지만 계속 문을 닫고 있으면 그나마 있던 단골들도 다 떨어져 나가. 장모님을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유지하는 게 맞잖아. 저는 자신이 없어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상황이 바뀌었잖아. 내가 가게를 이어간다고 했을 땐 엄마가 우리 딸을 봐준다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거 당신도 알지 않아? 근데 이젠 방법이 없어. 어머님이나 당신이 딸 돌보는 것도 한계가 있고. 차라리 다른 사람한테 세를 놓거나 하면 되지 않을까? 아니 그 자리를? 아깝지도 않아? 장모님이 운영할 땐 배달도 안 하고 홍보도 안 했는데 점심에 문 열면 오후 3시, 길어야 5시에 재료 소진되는 그런 가게였어. 못해도 중박인 그런 가게를 남한테 넘기겠다는 거야? 일단 시도라도 해보면. 그래도 어머님 무릎도 안 좋으시고 허리도 안 좋아서 애 보는 거 무리야. 더구나 당신 어머님이 당신한테 애를 보라고 하시겠어?
절대로 허락 안 하실 분이라는 거 누구보다 잘 알잖아. 그럼 레시피를 나한테 알려줘. 내가 운영할게. 당신이? 그럼 다 해결되는 거 아니야? 장모님 가게도 지키고 당신도 딸 온전히 돌볼 수 있고. 그래도 사업만 하던 당신이 식당 한다고 하면 어머님이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시어머니는 절대로 허락을 안 할 것이 자명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어린 시절부터 영재 소리 들으면서 학원 한 번 안 다니고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 붙은 게 평생의 자랑인 분이었어요. 사업이 안 되어서 빚어 허덕거릴 때에도 아들을 믿는다며 없는 돈 박박 끌고 아낌없이 지원해준 사람이기도 했죠. 그런데 남편은 식당도 결국 사업이라며 자신이 해결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역시 제 예상대로 시어머니는 필사적으로 반대를 하셨습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식당이라니? 너야? 에미니가 우리 아들 옆구리에 바람 넣었니? 절대 그런 거 아니고요. 그 사람이 해보고 싶다고 했어요. 정말이에요. 내가 너한테 많은 거 바란 적 있어? 그저 내 아들 기죽이지 말고 하늘처럼 떠받들어줘라. 그래야 남자가 밖에서도 기 펴고 산다는 말만 했다. 비록 내 아들이 남들처럼 성공해서 너한테 돈다발은 못 안겨줬지만 그만큼 나도 너한테 잘했고. 내 말이 틀리니? 남들 고부 갈등이다 뭐다 할 때 나 너한테 잔소리 한 번 안 했고 친정 들락거리는 것도 박수치며 반겼어. 알죠. 어머님 저한테 잘해주신 거 저도 알아요. 제가 왜 모르겠어요. 근데 번듯한 명함 없으면 곁눈질로도 안 보던 내 아들이 왜 식당을 하겠다고 나서? 네가 뒤에서 돈 벌어오라고 바가지 긁어서 그렇게 된 거 아니냐고? 나 이 꼴 보려고 그간 참았던 거 아니다. 내 아들 겨우 식당 사장 시키려고 이를 악물고 키운 것도 아니고. 어머님, 저도 그 사람한테 하지 말라고 했어요. 믿어주세요. 바가지 긁은 적도 없고요. 그래, 차라리 그럼 가게 팔자. 그 가게 때문에 내 아들이 그런 건 팔면 그만 아니니? 팔아서 내 아들 사업 자금으로 만들면 얘가 별 수 있겠어? 그건 안 돼요. 저희 어머니가 평생 운영해온 가게라 제게도 소중해요. 아이 그럼 놔둬라. 내 아들이 식당 사장하는 꼴 보라는 거야? 죄송해요. 하지만 식당을 파는 것만은... 그때 시어머니의 눈빛은 저를 잡아먹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급격하게 저와 시어머니의 사이는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더구나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고 결국 남편은 제게 요리를 배워 그 식당 운영을 하기 시작했고요. 다행히 식당은 남편 말처럼 중박은 쳤습니다. 기존의 단골 고객들이 발길이 끊이지 않았기에 단 한 번도 손해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여기에 더해 남편이 좀 더 젊은 감각으로 식당을 운영하겠다며 시누이에게 돈을 빌려 가게의 인테리어까지 했던 겁니다. 그리고 돈을 들여 홍보하고 배달까지 욕심을 냈죠. 그러더니 불과 6개월 만에 그야말로 대박을 치게 된 겁니다.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하루 매출을 정산할 때 가족들 모두가 달려들어서 해야 겨우 끝낼 정도였으니까요. 헌데 그런 상황이 얼마간 지속되니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중립을 유지하는 척이라도 했던 시어머니가 완전히 남편을 끼고 돌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죠. 우리 아드님, 역시 난 우리 아드님이 해낼 줄 알았어요. 그 별 볼 일 없던 가게를 이렇게 잘 이끌어서 성공을 하다니 우리 아드님 최고예요. 정말 멋져요 아드님. 그러자 남편은 거들먹거리며 이렇게 대꾸했어요. 내가 한다면 한다니까. 내가 누구야? 엄마한테 자랑스러운 아들이잖아. 이번에 어디 방송국에서 맛집 소개하자면서 명함까지 주고 갔다니까. 너무 바빠서 좀 뒤로 미루긴 했는데 내가 그 정도야. 분점도 되고 앞으로 돈 받고 레시피도 팔고 그러면 이게 사업이 되는 거라고. 아우 역시 우리 아드님이 최고네요. 난 아드님 믿었어요. 우리 아드님 정말 고생 많았어요. 이때 시큰둥하게 있던 시누이가 끼어들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인테리어 해주고 돈도 빌려줬잖아. 아이 그게 이거랑 같아? 우리 아들이 다 이뤄놓은 거에 어디 숟가락을 올려? 인테리어 하는 비용 그게 얼마나 한다고? 너희 오빠가 피땀 흘려서 이뤄낸 성공이라는 걸 알아야지. 엄마 좀 그렇다. 요즘에 왜 이렇게 선을 그어? 장난도 안 받아주고.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말이 그렇다는 거야. 그리고 너도 시간 나면 오빠 가게 좀 도와. 매번 힘들다면서 집에 오면 쓰러져서 잠만 자지 말고. 그게 다 체력이 부족해서야. 엄마, 간호사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알긴 하고 하는 말이야? 언젠 쉬라며. 그땐 상대적으로 힘든 거지. 지금은 너희 오빠가 더 힘들잖아. 애 얼굴 반쪽된 거 봐라. 넌 가족이면서 그런 건 눈에 안 들어와? 너 힘든 것만 생각 말어. 지금 가장은 너희 오빠야. 신우이는 기가 찬 듯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남편이 이죽거리더군요. 야, 그거 얼마 한다고? 뭐 도로 돌려줄까? 줄게. 진짜 그깟 몇 푼으로 생색내긴. 남편이 운영을 시작하고 나서 식당이 더 잘 됐다는 건 저 역시도 부정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태도나 남편의 행동은 그때부터 거슬리긴 했죠. 그간 저나 신우이의 노력은 완전히 무시하고 남편이 잘나서 모든 걸 잃었다는 식이었거든요. 그래도 그때까진 너무 돈에 허덕이고 주눅이 들었다가 성공에 취해서 잠깐 실수하는 거라고 이해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기 시작했죠. 더구나 문제는 또 있었어요. 바로 저희 어머니의 기일이 시어머니 생신과 겹친다는 거였습니다. 그나마 첫 번째 기일엔 시어머니의 생일을 양력으로 치르며 넘어갔는데 두 번째 되는 해에는 태도를 달리하시더군요. 애미, 너 설마 올해도 네 엄마 기일 챙긴다는 건 아니지? 네? 그게 무슨... 당연히 제가 챙겨야죠. 저희 어머니 다른 가족도 없으시고.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더니 인상을 팍 썼죠. 내가 첫 번째는 양보했지만 앞으로는 그렇게는 못한다. 막말로 산 사람이 중하지 죽은 사람이 중하니? 무엇보다 딸은 부모 제사 지내는 거 아니다. 그래서 딸 가진 죄인이라는 소리를 하는 거야. 아들이 없으면 제사밥도 못 얻어먹는 게 이 나라의 법도고 어디서 계집의 제사를 지낸다니? 근본 없는 상것들이랑 그런 짓 하는 거지.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너무 막말하시는 거 아닌가요? 딸 가진 죄인이라뇨? 상것이라뇨?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사돈도 참... 오늘 내일 할 거면 기왕지사 하루라도 더 빨리 가시든가 아니면 더 늦게 가시든가. 하필이면 재수없게 내 생일에 왜 죽었는지. 하여튼 끝까지 도움이 안 된다니까.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왜, 뭐 기분 나쁘니? 그럼 내 기분은? 나도 마찬가지야. 내 생일 음력 5월 16일 평생 그 날짜에 생일밥 먹고 축하받았어. 근데 며느리라고 하나 있는 게 같은 날짜에 영정사진 보며 눈물 찍어대고 있을 거 생각하면 속이 뒤틀리지. 속이 편하겠니? 내 아들 덕분에 편안하게 집안에 애나 보고 있으면서 내 생일까지 눈치 봐야겠어? 내가 왜? 어머님 생일은 양력으로 하실 수도 있잖아요. 보통 생일이랑 제사가 겹치면 그렇게 한다고 들었고요. 그 정도는 배려해 주실 수 있잖아요. 배려는 내가 하는 거지 강요를 왜 해? 애초에 내가 가라고 등 떠밀어도 엄마랑 있으면 불편하다고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와서 절절한 모녀 사이였던 척하는 거 솔직히 내 입장에서 당황스럽다. 내가 봤을 때 그냥 내 생일상 차리기 싫어서 친정으로 도피하는 것 같아. 그 친정집도 그래. 친모가 죽은 지 2년 됐으면 진작에 정리를 했었어야지. 어머님! 됐고! 이번엔 내 생일이 먼저야. 생일상 제대로 차려. 사람들 초대할 거니까. 알았니? 정 가고 싶으면 내 생일 다 끝나고 끝난 뒤에 구슬하든 제사를 지내든 하라 이거다. 저는 답답한 마음에 그 이야기를 남편에게 했습니다. 적어도 저희 어머니가 생전에 남편의 빚도 갚아줬고 심지어 어머니가 물려준 식당을 하는 남편은 제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와 한치도 다르지 않았죠. 우리 엄마 말이 틀린 것도 아니잖아. 산 사람이 우선 아니야? 제사야 밤늦게 해도 되는 거고 우리 엄마 먼저 챙기고 그 다음에 해도 충분하지 않아? 여보, 그래도 제사 음식 준비하는 게 보통 시간으로 가능한 줄 알아? 그럼 2배로 열심히 하면 되잖아. 전날 새벽에 짬내서 미리 전하고 음식하고 나물하고 겸사겸사 생일상도 준비하면 끝. 그게 별거야? 제발 우리 이런 걸로 언성 높이지 말자.
아니 솔직히 당신 나 덕에 집에서 놀고 먹는 건 사실 아니야. 지금 나더러 놀고 먹는다는 거야? 애 보고 청소하고 어머님 식사에 빨래 할 게 얼마나 많은지 알긴 알아? 더구나 틈나면 당신 식당까지 나가서 거들었어. 거의 하루도 안 빼고. 아이 그건 당연한 거지. 아이 그럼 가정주부가 그 정도도 안 해? 아 그래도 어쨌든 내 덕에 먹고 사는 건 사실 아니야? 아이 그럼 감사한 줄 알고 내가 집에 오면 징징거리지 말아야지. 아 우리 엄마 하는 것 좀 보고 배워. 남편은 존중하고 하늘처럼 떠받들고 그 정도는 해야 내가 돈 버는 맛이라도 있지. 당신 자꾸 이딴 식으로 하면 나 이혼까지 생각할 거야. 알았어? 여보, 진짜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고작 이런 일로 이혼을 운운하는 거야? 못할 게 뭐가 있어. 집안에서 설렁설렁 애나 보면서 남편 알길 뭐같이 알면 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거 이혼 사유 충분해.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엄마 말에 토달지 마. 전 그 말에 너무 충격이 커서 도리어 언성을 높였습니다. 명령하지 마! 요즘 세상에 어느 땐데 남편을 하늘처럼 떠받들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 우린 동등해. 적어도 가족은 그런 거잖아. 돈 벌어오니 고마워해야 한다고? 그럼 당신은? 사업 안 돼서 한 푼 못 벌어올 땐 기억도 못해? 장작 7년 동안 그 상태였는데. 기가 차네. 그거랑 지금이랑 상황이 같아? 당신 가스검침은 그 하청업체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면서 얼마를 벌어왔는데 그마저도 애 생기면서 그만두고 탱자탱자 놀았으면서 난 돈 번 건 몇 년 되진 않았지만 당신이 번 만큼 아니 그 이상 벌고 있어. 그니까 동일선상에 놓지 마. 수준 차이 나서 오히려 당신이 더 우습게 보이니까. 그 뒤로도 남편은 조금만 기분 나쁘면 이혼 타령을 했습니다. 맘 같아선 진짜로 이혼을 해버릴까도 생각했죠. 하지만 그땐 제 딸을 생각하며 겨우 참아냈어요. 저처럼 이혼 가정에서 키우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얼마 뒤 남편이 제게 정식으로 사과도 했고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생일이자 저희 어머니 기일에 앞에 말했던 그 사건이 터지고 말았던 겁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정신이 없었어요. 일부러 더 그러는지는 몰라도 일가 친척에 별로 친하지도 않은 지인까지 모두 끌고 온 시어머니 덕분에 저는 죽을 맛이었죠. 처음엔 6명만 온다고 들었기에 거의 10인분을 준비해 놨는데도 무려 12명이나 참석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 준비해둔 음식도 모자라서 시어머니는 제가 따로 준비한 제사 음식까지 내라고 하셨죠. 어머님 이건 안 돼요. 아시잖아요. 제사 음식을 먼저 먹는 법이 어딨어요. 차라리 시켜서 배달 음식 요즘 잘하니까 그걸로 대처하면. 그럼 내 손님들 그런 음식 먹으라는 거야? 일부러 초대해서 내 생일 축하한다고 온 사람들한테 짜장면이나 먹이자고? 제사 음식 뭐가 아까워 그래? 그깟 것 또 해서 주면 그만이지. 어머님, 제사 음식에 손대면 부정탄다는 말도 있는데 짜장면 말고 다른 것도 많아요. 직접 차린 걸로 내어줘야 맞지? 너 정말 이럴 거야? 차라리 제가 더 음식을 만들게요. 제사 음식은 안 돼요. 그래 어디 마음대로 해봐라. 대신 이상한 거 나오면 알지? 그때부터 속이 부글부글 끓었는데 뒤이어 술판까지 벌였죠. 남편은 방에 들어가서 늘어져라 자고 있고 너무 시간이 늦어져서 저는 어머니의 집으로 출발을 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헌데 시어머니는 저를 보낼 생각이 없었죠. 가려고만 하면 뭘 좀 사와라, 이것 좀 해라, 저것도 가져다주고 가라며 잡는 겁니다. 그러다 마침 시누이가 병원 일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와서 절 대신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제 손에 들린 음식 바구니를 보며 버럭 화를 냈죠. 애미 너 일부러 그러는 거지? 내 생일날 기분 망치고 싶어서 환장한 거지? 그걸 기어이 다 가지고 간다고? 우리 하나 먹어보라고 하지도 않고? 어머님, 대신 제가 다른 음식 했잖아요. 여기 술상 비는 거 안 보여? 무엇보다 마무리를 이딴 식으로 하면 좋은 사람 누가 있니? 마무리라뇨? 치워야지. 응당 버려놓은 건 다 치우고 가야 할 거 아니야. 설거지 싹 해놓고. 이때 시누이가 절 감싸듯 앞으로 나섰습니다. 엄마, 새언니 그냥 보내.
지금 시간 11시야. 지금 이 시간까지 왜 그래? 다들 집에 갈 거고 내가 할게 설거지. 그럼 되는 건데 왜 굳이 가르는 사람을 잡아? 시끄러! 어디서 감히 계집애가 어른 말하는데 끼어들어! 됐어! 이런 일은 원래가 며느리들이 다 하는 거야. 생일상 차리고 설거지는 하고 가야지. 그래야 제대로 된 며느리지. 내 아들이 벌어오는 돈으로 놀고 먹다가 겨우 1년에 한 번 고생하는 건데 이걸 안 해? 시어머니는 그 말에 다른 사람 의견이라도 구하는 듯 제 직업이 원래 가스검침원이었고 계약직이었으며 임신하고는 일도 그만두고 논다는 식으로 사람들에게 떠벌렸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아들 자랑을 늘어놨죠. 영재였고 좋은 대학 나왔고 사업 운영하다가 식당을 어쩔 수 없이 맡게 되었는데 대박을 냈다는 시기였습니다. 제 어머니의 식당이니 사업이 망해서 선택했다는 건 쏙 빼고 말이죠. 전 그 말을 듣다가 짐을 바로 챙겼습니다. 거기 있으면 미쳐서 소리라도 지를 것 같아서 간신히 참고 누른 상태로 말이죠. 그런데 제 뒤에 대고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지금 네 엄마 기일 챙기러 나가는 순간 내 아들이랑 이혼이야. 알았니? 이에 시누이는 엄마! 하면서 경악을 했고 전 그 자리에서 멈췄죠. 그때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성의 끈이 툭 끊어졌죠. 그래서 저는 짐을 그 자리에 두고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속으로 어머니에게 죄송하다고 짧게 기도하고 제가 새벽 내내 준비한 음식을 식탁 위에 정성스럽게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본 시어머니는 희미하게 웃었죠. 다른 사람들은 제사 음식이라는 걸 알고 가시방석에 앉은 것처럼 불편한 기색이 만연했음에도 시어머니는 눈치를 채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홍동백서, 조유리시 어느 하나 틀리지도 않고 다 놓았고 그 다음 저는 아주 빠르게 식탁에 앉은 시어머니를 향해서 세배 절했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당연히 경악했고 시어머니는 거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너 인연이 진짜 미친 거야? 지금 산 사람한테 세 번을 절해? 돌았구나! 저는 웃으면서 대꾸했죠. 그럼 어째요? 어머님이 제 어머니 제사밥까지 탐내시는데 겸사겸사 다 해야죠. 많이 드세요. 저희 어머니랑 같이요. 제 말과 동시에 시어머니는 제 뺨을 때리셨고 집이 떠나갈 듯 소리를 질러 방에서 자고 있던 남편을 깨웠습니다. 부스스한 상태로 나와 상황을 대충 보더니 물었죠. 엄마, 이 사람 때렸어? 왜 그랬어? 아드님, 그야 때릴만 해서 때렸어요. 이혼해요. 아드님 이혼하고 싶다고 노래 불렀잖아요. 결혼 10년이면 재산분할 반반 된다고 저번에 말했잖아요. 이참에 갈아치우자고요. 저것이 지 엄마 길 좀 못 가게 했다고 나한테 3배를 했어요. 3배를. 저는 호랑이가 물어갈련. 이 말에 남편은 제 눈치를 살피며 시어머니에게 필사적으로 깜빡거리며 눈짓을 했습니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아드님? 눈이 아파요? 엄마 쉿! 제발! 뭐요? 이혼하라고요. 제가 허락해 준다니까요. 가게 잘 되고 있고 우리끼리 충분히 벌어먹을 수 있는데. 아드님도 말했잖아요. 저한테 못하는 아내는 버릴 수 있다고요. 남편은 이내 답답했는지 결국 눈짓으로 전달하는 걸 포기하고 작게 말했죠. 내가 변호사 알아봤는데 아니래. 그니까 이혼 소리 하지 마. 하지만 눈치 없는 시어머니는 오히려 더 크게 물었습니다. 재산분할 반반이 아니라고요? 왜? 저 같은데 식당 넘어갔으면 그것도 대상이죠. 아니라고. 변호사가 그건 증여재산이라서 분할 사항이 아니라고. 그니까 입 좀. 그제서야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었는데 저는 그들의 행동을 보고 오만정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식당이 잘 되기 시작하면서 무슨 문제만 생겼다 하면 이혼 소리를 꺼내더니 진짜로 변호사까지 만나고 왔다는 걸 알게 되니 그들이 얼마나 최악의 쓰레기인지 확신하게 된 거죠. 더구나 그 말을 하고 얼마 후에 제게 사과한 것 역시 변호사를 만난 후였다는 걸 알아차렸고 저런 놈을 믿고 살았다는 게 치가 떨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이혼하자고 요구를 했어요.
남편은 그 말에 몇 번을 잡더니 똥 밟았다는 표정으로 한숨을 푹 쉬었는데 시어머니는 의외로 덤덤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했던 거죠. 아이 그래 해 이혼. 그까지 구멍가게 하나 가지고 생색내지 마. 애초에 그건 우리 아드님이 성공시킨 거야. 성공이란 게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이 어렵겠니? 재산 분할 받고 그 다음에 모자라면 정연히 대출 끼고 그러면 문제될 것도 없다. 가게는 다시 하면 그만이지. 그 말에 신우이가 정색을 하며 말했어요. 엄마 무슨 또 나한테 대출을 하래. 뭐 내가 은행이야? 엄마 진짜 너무한다는 생각 안 해? 아이 그럼 우리 가족이 힘든데 힘 안 보탤 거야? 너도 응당 오빠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지. 지금까지 너희 오빠가 번 돈으로 먹고 살았으면 당연한 거 아니니? 뭐? 지금 말 다 했어? 새언니랑 나 지난 7년간 오빠랑 엄마 먹여 살렸고 난 그 전부터 오빠 사업 자금할 때마다 대출 받아서 줬어. 근데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아이 가족이면 당연한 거지. 너희 오빠가 너 도움 외면하겠어? 성공하면 다 소급해서. 외면할 것 같아. 돈 잘 벌면 뭐해? 나한테 돈 돌려준 게 한 번이라도 있어? 달라고 하면 푼돈으로 생색낸다는 소리 나면서. 더구나 새언니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뒷바라지를 10년 넘게 한 사람을 내쫓으려고 한 오빠가 나한테 의리를 지킬 것 같지도 않아. 너 그딴 식으로 나올 거야? 엄마 말 안 들려? 어려울수록 가족은 똘똘 뭉쳐야지. 엄만 늘 그랬잖아. 어려울수록 가족은 하나라고. 근데 엄만 왜 오빠만 도와? 난 왜 오빠 때문에 매번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데? 옷 하나 사는 것도 눈치 보면서 살아야 했고 애들이랑 술집 한 번은 마음 편안하게 못 갔어. 근데 왜 또 오빠만 도우라는 건데? 너도 어려우면 당연히 돕겠지. 그게 가족이니까. 됐고 새언니한테 하는 거 보니까 엄마 더는 못 믿겠어. 그냥 나 돈 돌려줘. 내 결혼자금으로 모은 그 돈 당장 달라고. 이게 아주 미쳤구나. 어디 가족끼리 돈돈거려? 내가 널 그렇게 가르쳤어? 누구보다 돈돈거리는 건 엄마랑 오빠잖아. 그니까 줘! 신우이가 거의 발악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자 시어머니는 잠깐 목청을 가다듬더니 말했죠. 없어. 그 돈 이미 너희 오빠 사업자금으로 다 썼다. 시어머니는 다른 건 몰라도 신우이가 결혼자금으로 차곡차곡 모은 돈은 건드리지 못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급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저나 신우이에게 대출을 요구했던 거고요. 근데 애초에 모은 돈이 없었기 때문이었던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 누군가에게 융통했다며 어디선가 빌려왔던 돈이 신우이가 시어머니에게 맡겼던 돈이었던 것 같더군요. 한번 깨기 시작하면 모으지 못한다는 말을 본인이 증명이라도 한 듯이 신우이가 거의 13년 동안 모은 돈은 0원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신우이는 사시나무 떨듯이 온몸을 떨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때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말했던 겁니다. 그 가게 인테리어며 최근 몇 년간 번 수익은 내 아들이 가져야 맞지. 계산기 제대로 두드려서 그거 다 받아낼 거야. 그냥은 억울해서 못 주지. 그 말에 신우이가 반격을 했던 거죠. 내가 내 돈으로 인테리어 한 건 새언니한테 그냥 해준 거야. 받을 생각하지도 마. 그리고 오빠가 새언니 엄마한테서 빌린 돈도 거기서 빼야지. 왜 더해? 나 다 기억해. 내가 증인이고 내가 다 증언할 수도 있어. 그렇게 시어머니는 신우이가 제 편을 든다며 난리를 친 거고 앞서 말했던 개싸움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치고받고 엉망이 되어서 끝난 그날의 사건 이후 저는 당연히 이혼 신청을 했죠. 실제로 이혼 소송을 하면서 신우이가 아주 큰 힘이 되어 주었고요. 저를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복수가 우선인 듯 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고마움이 더 컸습니다. 덕분에 가게도 지켰고 훨씬 더 유리하게 재산 분할도 했으니까요. 물론 신우이는 시간이 갈수록 더 힘들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도운 대가로 가족들이 신우이를 무시하고 내쫓기까지 했기 때문이었죠. 평생 모은 재산인데 결혼할 때 준다고 매달 20만 원씩 쓰면서 악착같이 모은 건데 저요 간호사 하면서 진짜 어떨 땐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래도 참고 버텼어요. 가족을 위해서 사는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가족들은 절 호구라고 본 거죠. 이제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정말이지 요즘엔 나쁜 생각까지 들어요, 새언니. 아가씨, 이런 말 그렇지만 이혼해서 이제 별 사이 아니지만 우리 같이 살지 않을래요? 저랑 같이요. 우리 그래도 힘든 시간 함께 했잖아요. 그니까 저랑 살아요. 정말 그래도 될까요? 그래도 우리 집 사람들 생각하면 밉죠. 그래도 힘들 때 손 내밀어 주는 게 가족이래요. 저희 엄마가 그랬어요. 저 아가씨랑 가족이 되고 싶어요. 적어도 아가씨 시집 갈 때까진, 아니 시집 가서도 가족이 되어줄게요. 물론 원한다면요. 새언니? 아니 이젠 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럼요. 우린 가족인데. 정말 너무 고마워요, 언니. 그날부터 저는 시누이 그리고 저희 딸과 함께 셋이서 저희 친정집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빈집으로 뒀기에 손이 좀 가긴 했지만 꾸며놓으니 몰라보게 바뀌었죠. 거기에 더해서 저는 어머니의 식당도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우습게도 그 무렵에 남편이 가까운 거리에 똑같은 가게를 내었고 상호에는 원조라는 표시까지 썼던 겁니다. 듣기로는 돈이 모자라 대출이란 대출은 다 긁어서 차린 거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 그 가게는 쫄딱 망하고 말았죠. 저희 어머니가 운영했을 때부터 단골이었던 분들은 당연히 저희 가게를 찾았고 남편은 제가 알려준 그대로의 레시피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잔꾀를 부린 모양이었습니다. 맛이 변한 것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그 원조라는 말이 사람들을 자극했다고 하더군요. 저희 집 단골 손님 중 하나는 남편의 가게에서 이렇게 따졌다고 했죠. 내가 저쪽 가게 20년 단골인데 원조? 이봐요. 요즘 인터넷이 얼마나 빠른데 이런 되도 않는 상소를 써요. 더구나 메뉴 하나 안 바꾸고 뻔뻔하게. 우리 상도덕 좀 지킵시다. 당연히 남편은 목에 핏대 세우며 자신의 가게가 원조가 맞다고 우겼다고 하더군요. 그러다가 결국 큰 싸움까지 났다고 했죠. 헌데 그것 때문에 소문은 빠르게 번졌고 오히려 우리 집으로 손님들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수백 들여서 홍보하고 배달까지 하던 남편의 가게에는 발길이 서서히 끊겼고요. 그렇게 성공을 장담하던 남편은 폐업 절차를 밟아야 했던 거죠. 그런데 바로 최근 두 사람이 저를 찾아왔더군요. 문을 닫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와 남편이 불쑥 들어온 겁니다.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내가 진짜 잘못했어. 그땐 내가 성공에 눈이 멀었고 그간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그래서 당신한테 함부로 했던 것 같아. 다시 생각하니까 잘못했다는 거 확실히 깨달았고 우리 딸을 위해서라도 우리 다시 잘해볼 수 없을까? 뭐? 이혼할 때 딸은 안중에도 없고 그저 돈돈거리더니 이제 와서? 시어머니도 뒤이어 제게 고개를 숙였죠. 애미야, 내가 미쳤다. 늙으면 빨리 죽어야 하는데 살아서 노망이 난 거야. 너 없으니 그 빈자리를 처절하게 깨달았어. 내 딸도 보고 싶고 우리 불쌍하고 가엾게 봐서라도 한 번만 봐줄 수 없겠니? 솔직히 말하면 우리 갈 곳도 없어. 월세 전전하며 살고 있거든. 솔직히 우리 좋았잖아.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하려고 했는데. 과거를 생각해서 이번만 눈 감아주면. 싫어요. 저희는 이미 가족이 아닌데 왜 여기서 이러세요? 애미야. 저희 어머니한테 딸 가진 죄인이라 그러셨고 저한텐 상것이라고 그러셨죠? 이것만 명심하세요. 전 상것이지만 우리 죄 많은 엄마를 위해서 상다리가 부러져라 제사상 차릴 거예요. 그러니 어머닌 잘난 아들한테 생일상 받으며 사세요. 매년 음력 5월 16일마다요. 남편은 제 손목을 잡으며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여보, 난 잘못 없잖아. 그날 일은 다 엄마가 그런 거잖아. 당신도 정신 차려. 당신 나이 이제 40대보다 50대에 더 가까워. 언제까지 영재소리하고 대학 좋은 곳 나왔다고 자랑질할 거야? 하늘같이 모셔주는 어머니 위에 있으니 본인이 정말 대단한 뭐라도 되는 줄 알았니? 똥 닦는 것 빼면 혼자 아무것도 못하는 주제.
여보, 그때 일은 실수였어. 그리고 나도 반성 많이 했고. 돈 때문에 우리가 순간 미쳤던 거 인정한다고. 그래도 그걸 한때 치키고 실수잖아. 한 번은 봐줘야지. 술을 마셔서 실수하는 게 아니라 술로 인해서 본성이 드러나는 거야. 돈도 마찬가지고. 돈 때문에 당신이 그따위 인간이 된 게 아니라 돈으로 인해서 당신이 어떤 인간인지 알게 된 거라고. 그러니까 더는 구질구질하게 나 찾아오지 마. 한 번 더 찾아오면 진짜 제사상 차려서 또다시 삼배해 줄 테니까. 두 사람은 그 이후에 몇 번을 더 찾아와 울고불고 빌었지만 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다면서 끝끝내 우릴 불행으로 몰아넣은 사람들을 받아줄 정도로 전 착하지 않거든요. 술은 사람의 진심을 끌어내고 돈은 그 욕망을 드러낸다고 하죠. 저는 앞으로 시간이 더 흘러도 그 욕망 앞에서 무너진 관계를 다시 세울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 진짜 가족이라면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게 돈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이 사연을 듣는 여러분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세 식구 많이 응원해 주세요. 앞으로 더 열심히 잘 살아보겠습니다. 끝으로 다른 분들에게 이 가족이란 단어가 누군가에겐 상처가 아니라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